안녕하세요. 사슈가의견입니다. 오늘 12월 첫날인데, 첫날부터 비트코인도 그렇고, 국장도 떠서 시작은 했는데 많이 밀리고 끝났죠. 제가 금요일에는 주간 콜옵션에 개인이 59억인가 붙어 있고, 또 그 주간 콜옵션을 매도한 주체는 외국인이어서, 금요일 밤 반장 미국 열렸는데 조금 상승은 했죠. 그래서 아마 오늘 월요일에는 갭으로 떠서 시작은 하겠지만 주간 콜옵션에 개인 포지션이 너무 잡혀 있어서 상방이 닫혀 있습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갭으로 떠서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쭉 밀려서 1시간 만에 제가 보니까 마이너스 한 1.8% 포인트 정도 밀리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그게 이제 그냥 계속 장중에 연결이 됐고 반등이 나올 법할 때마다 주간 콜옵션에 개인 매수 붙으면서 계속 밀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상방이 닫혀 있었고 그것도 그건데 지금 뭐 비트코인이랑 나스닥도 좀 빠졌고 일본 증시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달 정도 영상 올라올 때마다 계속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엔화 강세 그거 하나였는데 오늘까지 158엔 찍었던 게 지금 155엔까지 내려왔으니까 엔화 강세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타카이치가 뭐 나와가지고 뭐 돈 뿌릴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던 말던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가. 뭐 무엇보다 뭐 오늘 10시에 우에다 총재 말했던 것도 보더라도 금리 인상할 것처럼 또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글로벌 유동성에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은 그 두 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근데 제가 엔캐리 트레이드는 몇 번 영상을 올렸지만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똑바로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만 하면은 조금 빠지기만 하면 엔캐리 청산 아니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설명드릴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쇼텀으로 돌리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고 롱텀으로 돌리는 게 있다. 쇼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뭐 호순이가 자국통 원화 대출을 받습니다. 국민은행에 가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달러로 환전을 해서 엔비디아를 삽니다. 그와 동시에 달러 N 달러 선물 쇼 포지션을 잡아요. N 쇼 포지션을 잡게 되면은 요게 이제 N 캐리 트레이드와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그 로직은 그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굳이 뭐 BOJ에 가가지고 내가 외국인이 한국에 사는 호순이가 갑자기 가가지고 일본 BOJ에서 대출을 받아서 미국에 투자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엔캐리 트레이드 설명할 때 누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뭐 일본이 금리가 낮으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뭐 어디다 투자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제 어디 뭐 유치원생한테 설명할 때 하는 거고 당장 거기서도 환 노출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보기엔 사실 틀린 말이에요. 그냥 아예. 일본이 금리가 싸서 일본에서 빌려서 이 미국에다 투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환 노출이 돼버렸는데 환 해지 걸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금리 차이 때문에 뭐야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환 해지 비용이 이미 단기 금리 차이가 그 자체가 환 해지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일본에서 뭐 돈을 빌려서 어디다 투자한다 이거는 그냥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 노출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일단 쇼텀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8월에 엄청난 청산 쇼가 한번 있었죠. 제가 제 생일이 8월 6일이어가지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8월 5일에 정말 대청산의 날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한 마이너스 8%까지 갔던 것 같은데 뭐 사이드카 걸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일본도 한 마이너스 10% 아니었나? 예. 그 정도로 그냥 대폭락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요 보시면 됩니다. N 선물 순 포지션입니다. 보면은 요게 많으면 아래쪽으로 많으면은 엔화 약세에다 배팅하는 게 많다는 거고 위쪽으로 잡히면은 플러스에 잡히면은 롱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 보면은 N 숏 N 캐리 트레이드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N 선물 숏 포지션을 동반하게 되는데 보면은 여기 잡혀 있는 요 순 숏 포지션들이 이제 N 캐리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냥 동일하게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때 8월 5일에 요 N 선물 숏 포지션들이 갑자기 후루룩 청산이 되면서 롱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들이 다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게 청산이 되면은 다 반대 포지션들이 되겠죠. 보면은
선물 숏 포지션 잡았던 거는 보시다시피 롱 포지션으로 바꿔야 되고 위험 자산 매수했던 거는 매도로 바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이 한 방에 이렇게 붕괴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롱 포지션에 많이 잡혀 있죠. 순 포지션이. 그러니까 지금은 숏텀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하는 거는 얼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여기서 엔화가 강세로 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청산되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다. 작년 8월 5일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위험 자산이 후루룩 청산되는 거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롱텀으로 하는 부분. 뭐 일본에서 BOJ, BOJ에서 아니 BOJ가 아니라 연기금, 보험사 이런 곳에서는 보통 고객의 돈을 받아서 굉장히 장기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서 뭐 이제 그 보험금을 지불한다던가 연금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숏으로 받아서 숏 기간으로 받아서 롱으로 운용을 해야 돼요, 자산을. 근데 일본 내에서 워낙 아베노미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보면은 뭐 YCC도 하면서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이미 2010년 이후로도 2% 아래로 내려가지고 쭉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뭐 YCC도 하고 하면서 뭐 난리도 아니었죠. 해서 뭐 보험사나 연기금이 일본 국내, 자국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게 돼요. 보통 어리돈 많이 나가면 이제 미국으로 많이 나갔겠죠. 아무래도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차익이 그들의 수익이었을 텐데 보시면 뭐 22년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죠. 2%포인트 넘게 벌어집니다. 롱텀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요 금리 차이를 길게 끌고 가야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금리 차 곱하기 기간이 결국에는 그들의 수익이기 때문에 뭐 잠깐 먹고 빠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15년, 08년 이후부터 그나마 좀 괜찮았던 거는 환에 찍었는데 부담이 없었어요. 일본도 제로금리, 뭐 미국도 제로금리. 환 해지 비용이 양국의 단기금리 차익이기, 그 차가 환 해지 비용이기 때문에 요 뭐 08년 이후에는 환 해지 걸고 안정적으로 요 금리 차익을 따먹으러 나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22년도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양국의 금리 차가 벌어졌죠. 단기 금리 차이가. 그러면서 환 해지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환 노출로 나가는 포션도 많아지게 되고 예, 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일본이 뭐 0.5 그러고 앉아 있고 아직도 미국이 높은 단기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 해지 비용이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환 해지 비용까지 부담스러운데 일본 JGB가 지금 3.4%까지 올랐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수익을 못 올리니까 국외로 나갔던 건데 아니 JGB가 3.4%까지 올라오면은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금리 인하가 조금씩 더뎌지기 시작하면서 환 해지 비용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환 노출로 나가자니 환 리스크 자체도 부담스럽고 근데 마침 JGB가 이렇게 올라와 준다? 그럼 완전 땡큐죠. 그러면 굳이 미국에다가 투자할 동인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롱텀으로 끌고 왔던 뭐 연기금이나 보험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미국 채권을 뭐 직접적인 매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 만기에 도래했어. 그럼 받은 자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들고 들어와서 엔화로 환전해서 JGB를 매수하게 되겠죠. 그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JGB가 갑자기 꺾여서 내려갈 때가 조금 더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환이 강세로 돌면서 지금처럼 보고 있어. 엔화 강세가 지금 돌고 있죠. 158엔까지 찍었던 게 155엔까지 내려왔습니다. 엔화 강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JGB랑 US 50, US 30년물 보더라도 요 갭 차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내가 낼 수 있는 금리 차는 줄어들고 있는데 환 해지 비용은 네, 많이 늘어난 상황. 계속해서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미국으로 날아갔던 일본의 자금이 굳이 미국에다 투자하지 않고 자금을 회수해서 자국 내에다 투자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롱텀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던 자금들이
회수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미국 내에서의 유동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내가 뭐 태국의 유동성, 말레이시아의 유동성, 어디 저기 이태리의 유동성, 그건 저랑 사실 큰 연관은 없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뭐 나스닥이나 S&P 500이랑 많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 자산시장에서 돈을 빼서 자국으로 들고 들어간다? 이 자체가 사실 글로벌 증시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고 있는 부분은 요 롱텀으로 운영이 되던 NK 트레이드 자금들이 지금 JGB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면서 자국 내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거 하나를 크게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좀 뭐 다른 사람들이 좀 떠들고 있는 뭐 쇼텀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N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쌓여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작년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양의 엔캐리 트레이드로 쇼 포지션이 쌓여 있었는데 요게 한순간에 정리가 되면서 자산 시장에서 그렇게 뻑이 났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롱텀으로 운영되던 자산들이 돌아가는 거를 걱정을 해야 된다. 지금 JGB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0.25에다가 잡아놨었는데 YCC 가지고 요게 지금 0.25에서 0.1, 1.6% 포인트가 1, 2, 3년 만에 올라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30년물도 뭐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고 30년물이 진짜 3.4%까지 올라갔다? 보시면 1% 아래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 한 10년 정도? 7년? 8년 정도가 1% 아래에서 놀고 있던 게 지금 무려 3.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데 굳이 미국에다 투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N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됩니다. 보시면 N을 강세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부도, 미국, 일본 정부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보시면 N달러 환율은 직접적으로 일본 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유가가 아무리 빠지면 뭐합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는 결국에는 수입 물가가 중요한 국가예요. 일본도 동일합니다. 환율에 따라서 국민들의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전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물가가 일본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차트로 나타내면 그냥 그대로 따라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엔화를 어느 정도 환율 방어를 해줘야 일본 내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기 때문에 지금 일본 CPI 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2% 목표로 하는 거 대비해서는 2.7%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엔화가 약세로 가면은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BOJ랑 뭐 저기 재무부 타카야마였나요? 예. 그 양반도 계속 지금 엔화 강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실 BOJ도 그렇고 그 재무상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자국 국민을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헤지펀드의 이 베이시스 트레이딩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레버리지 부분입니다. 우선 헤지펀드의 로직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재무부가 발행되는 채권을 누가 받아주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년 중순부터 이 영래포 RRP에 있던 2조 4천억 달러를 저기 재무부 제닝 옐런이 단기 채권을 엄청 찍어내면서 RRP 금리보다 오히려 단기 채권 금리를 높게 만듦으로써 RRP에 있는 자금을 단기 채권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죠. 그래서 재무부가 발행되는 그 엄청난 빌스를 RRP에 있던 2조 4천억이 다 받아줬고 트럼프가 재임을 했는데 RRP가 이미 깡통이 됐죠. 잔고가 다 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 헤지펀드가 다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요 재무부의 채권을 받아주고 있었다. 뭐 굳이 뭐 트럼프 전에도 이미 헤지펀드 레버리지는 엄청 일으키고는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베이시스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따먹으러 헤지펀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지펀드의 요 베이시스 트레이딩의 수익은 우선 현선물 가격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헤지펀드가 매입했던 현물에서 발생되는 채권 이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비용으로는 헤지펀드가 MMF 시장에서 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던 요 소파 금리
비용으로 잡힐 거예요. 그래서 현선물 가격 차이 플러스 채권 이자 마이너스 조달 비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베이시스 트레이딩 수익 구조가 여기서 보시면 헤지펀드는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바로 매도를 침으로써 베이시스 트레이딩에서 가장 메리트인 무위험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100% 안전한 요 현선물 매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베이스 트레이딩입니다. 근데 그게 요 차익이 얼마 안 돼요, 정말. 0.1%, 0.05%? 근데 이거를 헤지펀드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50배, 뭐 20배, 30배 그렇게 돌려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갭을 뻥튀기를 시켜서 얘네가 먹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재무부의 채권을 헤지펀드가 받아줬던 거고. 그럼 이제 현물은 매수했는데 선물 매도는 누가 받아주냐? 자산운용사가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게 요 다음 차트를 보면은 요건 이제 이코노미 21에 양영빈 형님이 올려준 차트 하나 제가 들고 온 거예요. 보시면 헤지펀드가 선물 매도를 칠 때는 항상 그 반대편에는 자산운용사가 선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 파란색이 자산운용사, 이 주황색이 헤지펀드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헤지펀드가 계속해서 약세로 돌릴 때, 약세가 아니라 숏포지션을 잡을 때 반대해서 자산운용사가 요걸 받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물 청산이 일어나는 날에, 청산? 만기가 도래하는 날에는 헤지펀드가 들고 있던 요 앞에서 현물 재무부 국채 매수했던 거를 자산운용사한테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석 달짜리 헤지펀드의 베이시스 트레이딩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헤지펀드는 뭐야? 자산운용사는 왜 굳이 먼저 와가지고 헤지펀드를 석 달이 지난 채권을 인도받는 걸까요?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사 나름대로 석 달 동안 그 레깅 타임을 가짐으로써 얻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가령 대차대조표가 일단 바로 현물을 들고 오게 되면 대차대조표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을 텐데 선물은 안 잡히니까 그 석 달짜리 대차대조표 룸이 생기겠죠.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들, 뭐 TLT가 됐든, 뭐 TDF가 됐든, TMF가 됐든 그런 뭐야 자산운용사에서 돌리고 있는 펀드들에서 듀레이션 조정이 필요합니다. 뭐 시장 금리가 변하기도 하고 들고 있는 자산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기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런 듀레이션 조정에 필요한 룸을 가져가기 위해서 선물 채권을 석 달 동안 유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듀레이션을 맞추는 효과가 있을 거고 또 석 달 동안 선물을 유지함으로써 선물은 증거금 한 5%만 3% 5%만 내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95% 정도를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점들 때문에 자산운용사는 바로 현물을 인도받는 게 아니라 석 달 정도 헤지펀드를 거쳐서 석 달이 지난 현물을 인수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다 각자 이점이 다 있습니다. 재무부는 헤지펀드가 받아줘서 좋고 MMF는 단기로만 자산을 운용하게 되어 있는데 빌스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직접 현물을 인도를 받지만 뭐야 헤지펀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베이시스 트레이딩에 이용되는 채권은 보통 뭐 5년, 7년, 10년 이렇게 중단기 채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MMF가 받아줄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헤지펀드가 중간에서 그 텀 리스크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사실 재무부의 채권을 MMF가 사실 매수해 준 거랑 비슷한 거죠. 헤지펀드는 가교 역할만 하는 거고. 근데 MMF는 단기로만 자금을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레포 시장에서 하루짜리로만 헤지펀드가 중간에서 그 텀을 뭐 업소빙 해주는 거죠. 5년짜리 채권이지만 단기로 빌리는 거잖아요. 헤지펀드는. 그래서 만기 불일치를 헤지펀드가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지펀드의 역할이 이렇게 중간에서 MMF 시장에서 텀 리스크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엄청 레버리지를 튀겨서 MMF에서 레포로 자금을 조달해서 재무부의 장기 채권을 석 달 정도 업소빙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근데 연준에서 지금 요 헤지펀드의 무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 실제로 그 레버리지를 아마 청산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헤지펀드가 사라지면 당장 재무부에서 발행되는 그 10년물, 5년물, 7년물짜리를 누가 받아줄 것인가? 그 받아줄 주체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자산운용사가 선물 매수하던 거를 그냥 당장 요 앞단으로 넘어와서 재무부를 바로 현물 매수를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사대로 선물을 사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현금의 유동성 확보, 대차대조표의 룸 확보, 듀레이션 관리. 그래서 당장 선물로 운영되고 있던 그 석 달짜리 레깅 룸을 현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대출대표가 엄청 커지기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SLR 규제 완화라던가 이런 거를 급작스럽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SLR 완화시켜서 요거를 은행들이 받아가 달라고 매수를, 예, 그런 창구를 열어주고 있는 거죠. MMF는 뭐 당연히 재무부의 채권을 받아줄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MF는 초단기로만 운영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빌스 정도야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예, 요, 아까 말한 그 5년, 7년 이런 중단기물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 헤지펀드가 빠지면 요거 누가 재무부의 당장 채권을 누가 받아줄 것인가? 이 부재가 엄청난 유동성에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LR 규제 완화돼 가지고 은행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대체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미지수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인데 요약해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중에서도 쇼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포지션의 청산, 요거는 거의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롱텀으로 운영되고 있던 연기금이나 보험사에서 요 미국 채권을 길게 보유하고 있던 게 만기에 도래했을 때 굳이 미국에다 투자하는 거, 재투자하는 것보다는 자국으로 들고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또 직접적으로 보험사나 연기금에서 들고 있던 거를 시장에다가 던질 수도 있겠죠. 던지면은, 근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요 앞에서 매입을 했을 텐데 이걸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올라와 있는데 이걸 손실을 보고 던진다? 그냥 만기까지 보유해서 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 채권을 팔고 달러를 들고 일본 시장으로 들어가서 엔화 채권을 살 거기 때문에 요 엔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엔화 강세를 일으킬 거고 이게 만약에 연쇄적으로 반영이 나타난다고 하면 요 엔캐리 자금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유동성이 좀 말라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헤지펀드의 베이시스 트레이딩이 레버리지를 지금 청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연준 쪽에서 그거를 청산시켰을 때 과연 이 엄청난 현물 국채를 재무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현물 국채를 누가 받아줄 것인가? 지금 이 석 달짜리 석 달 정도 이 비게 되는데 이걸 누가 받아줄 것인가? 지금 당장은 SLR 규제 완화해가지고 여기를 은행 SLR 규제 완화 은행에서 이걸 다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두 번째로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글로벌 유동성에 좀 영향이 갈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엔캐리 트레이드 정리 부분, 막 청산, 막 이런 표현 쓰진 않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본국으로 귀환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헤지펀드의 저 무한 레버리지를 연준이 지금 청산시키고 있는 요 두 번째 요소. 크게 요 두 가지가 좀 미국 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간 선거까지는 무조건 롱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뭔가 하나 부러져야 연준이 뭐 QE가 됐던 금리 인하가 됐던 규제 완화가 됐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던 그런 증시에 조금 완화적인 요소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러지는 거 딱히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러지더라도 결국에는 살려준다. 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앞에 녹화를 한번 했는데 그게 지금 오디오만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제가 다시 재녹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다시 댓글로 문의글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